예, 지금부터는 8월 둘째 주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주요 일정들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이번 주 이제 월요일 8월 8일에는 중국의 7월 달 그 수출입 통계가 나오고요. 유럽에서는 8월 그 센틱스에서 이제 조사한 투자자 이제 심리 지수가 좀 발표가 되고요. 세계 폐암 학회가 9일까지 좀 열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8월 9일에는 그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일단 이제 발표가 되고요. 8월 10일에는 미국의 7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고, 중요하죠. 예, 그리고 중국의 7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고, 디즈니하고 우리 한국 기업이죠 쿠팡이 실적 발표가 예고돼 있고, 삼성에서 이제 갤럭시 이제 이번에 폴더블 폰 네. 언팩 행사가 열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8월 11일 목요일에는 한국에서 이제 옵션 만기일이 예정돼 있고요. MSCI에서 이제 발표하는 분기 이제 종목별 리밸런싱 그게 예정이 돼 있고, 그 다음에 8월 12일 날 미국의 8월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 지수가 발표되고요. 그리고 농산물 수급 전망 보고서인데 뭐 이것도 이제 농산물에 대한 이제 가격 예측을 하는 전망 보고서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증시에서 좀 주목해야 될 변수들이 있다면 어떤 쪽일까요? 뭐 제일 중요한 것이 소비자 물가 지수겠죠. 그렇죠. 7월에 이게 예. 과연 진짜 이제 꺾일 거냐. 네.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좀 분분한데, 아무튼 7월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보고 또 그 연준 의장은 판단을 한다고 또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게 과연 이제 9.1이었는데 예상이 8.9 정도인 거가 8.8 정도 지금 예상을 하더라고요. 9에서 8 정도. 예. 그래서 그 밑으로 나오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에 사실 선행하는 게 중국의 7월 생산자 물가 지수잖아요. 근데 중국 물가 지수는 계속 꺾이고 있어요. 사실 조금씩. 그래서 이번에도 좀 꺾일지 보시고, 그리고 삼성도 좀 분전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번에 그래도 오랜만에 다시 1년 만에 폴더블 폰 공개가 되니까 네. 또 어떤 스펙을 가지고 왔을지 좀 체크를 해보시면 일단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세계 폐암 학회 이제 그 이런 바이오 학회가 진짜 또 오랜만에 열리거든요. 그래서 네. 바이오 갖고 계신 분들은 이 학회에 참여하는 그 기업들이 또 간혹가다 기술 수출을 한 번씩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모멘텀이 되니까 네. 한번 폐암 학회도 주목을 해보실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8월 12일 날 그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 지수도 요즘에는 굉장히 이런 것들이 중요성이 되게 높아지는 게 설문조사라거든요. 네. 사람들의 심리. 이게 또 기대 인플레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연준 의장도 계속 이런 거 체크를 하거든요. 그래서 금요일에 있을 그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 지수까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번 주 최대 변수는 역시 미국의 7월 소비자 물가 지수인데 네. 말씀대로 이제 6월에 9.1%보다는 네. 좀 낮아진다. 그래서 8.8, 8.9% 네. 정도로 본다고 하셨는데 네. 그보다 조금 더 낮게 나온다 하면 이게 호재가 되고 그보다 좀 높으면은 좀 악재고 뭐 그렇게 됩니까? 어떻게 이거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 시장에서는 이제 방향성을 보는데 예. 9.1보다 꺾이는지를 일단 볼 것 같아요. 일단 9.1보다는 높게 안 나오면 네. 일단은 좀 괜찮다. 뭐 9가 나오더라도 시장에서는 놀라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방향은 꺾였으니까 오랜만에. 예. 근데 제일 좋은 거는 8.7, 6 정도 나오면 뭐 굉장히 좋죠. 예. 그럼 이제 기대보다 훨씬 낮게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어느 정도 좀 나올지 좀 지켜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여기서 그 내용도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일단 국제유가 어느 게 영향을 줬는지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번 물가 상승에서 만약에 둔화됐으면 아 이게 꺾여서 둔화가 됐구나, 이 내용이 중요하죠. 휘발유 가격인지 아니면 그 지난 6월에 발표된, 그러니까 7월에 발표된 6월달 데이터에선 제일 골치 아팠던 게 뭐냐면 그 주거비가 계속 오르더라고요. 그 임대료 같은 게 자꾸 오르다 보니까 네. 이게 실제로 좀 꺾여줘야 좋거든요. 그래서 인건비라든가 예. 주거비가 좀 안정화되는지, 그래서 세부 내용까지도 한번 그날 좀 자세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가가 이렇게 급등한 게 작년 하반기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이른바 역기조 효과가 있으니까 물가 상승세가 조금 더 완화될 수 있겠네요. 네,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 이유가 작년 9월까지는 이제 물가 상승률이 제가 조사한 게 5%대였어요. 미국에. 예. 뭐 물론 그것도 낮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5%대로 이렇게 유지가 되다가 10월에 갑자기 6% 후반으로 갑자기 올라갔어요. 네. 그러면서 뭐 6%, 7%, 8, 9까지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미국의 물가 지수가 본격적으로 급증한 게 작년 10월입니다. 아, 그럼 이제 물가 상승률은 작년과 올해를 비교한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작년 10월이 높았으니까 올해는 이제 역기조 효과가 이제 시행이 되겠죠. 예. 그러면 10월부터는 국제 효과가 뭐 더 진짜 폭등하는 것만 아니라면, 지금처럼 안정화되면
엽기적 효과에 의해서라도 물가는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가을을 지나면 지날수록 물가는 더 안정화될 확률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예. 캐시우드 아크 인베스트 CEO가 최근에 뭐 침체장은 끝나고 성장주 시대 다시 온다 네. 이렇게 주장을 해가지고 뭐 관심을 좀 모았는데 실제로 시장에서 성장주 시대가 다시 온다 이렇게 좀 기대들 합니까? 어떻습니까? 일부 기대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캐시우드도 언급을 했지만 근데 어쨌든 이분 말대로 최근 장세는 성장주가 훨씬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의 그 다우 지수랑도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다우가 저점에서 한 9%인가 8% 올랐어요. 네. 근데 나스닥은 20% 올랐거든요. 2배 올랐죠. 네. 근데 다우는 민감주가 많고 나스닥은 기술주니까 성장주. 그래서 일단은 캐시우드의 말대로 지금 현재 구간은 좀 그 기술주 성장주 위주로 오르곤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게 계속 이어질 거냐가 좀 관건이잖아요. 예. 그래서 성장주가 지금 가고 있긴 하지만 이게 지속될지의 여부는 결국 그 안에 속해 있는 성장주들마다 저는 다르다고 봅니다. 테슬라는 네. 내년도도 좋겠죠. 이런 기업을 많이 갖고 있는 펀드나 이런 쪽은 더 올라갈 수 있는데 만약에 성장이 좀 멈춘 그런 기업들도 있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면 넷플릭스라든가 네. 작년에 화려했지만 이런 쪽은 계속 금리가 만약에 인하된다고 이 기업들이 계속 옛날처럼 오를 수 있을까? 이건 좀 의문부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성장주냐 뭐 너무 이런 거 이분법적인 것보다는 지금은 일단 다 올라왔는데 이젠 좀 차별화될 것 같다. 네. 내년이 좋아지면 더 가는 거고 그게 안 보이면 다시 꺾이는 거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성장주를 뭐 너무 막 캐시우드 말이 맞다 이거보다도 어쨌든 이제부터는 기업의 성장성에 좀 달려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당 국민의힘 반도체 특위가 시설 투자 세액 공제를 뭐 대기업은 20%, 중소기업은 30%까지 올리는 이른바 법안을 제출했는데 이게 이제 뭐 국회 심의를 거쳐야 되겠습니다만 이제 여야 합의로 통과가 된다면은 반도체 주들한테는 뭐 상당한 호재가 아니겠습니까? 네, 이거 당연히 호재가 될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이제 투자할 때 세액 공제를 보통 대기업이 6% 정도 해주고 네. 중소기업이 한 8에서 10% 정도 해주는데 어쨌든 이걸 20에서 또 추가 인센티브도 있어가지고 최대 25%까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굉장한 세액공제 혜택이 발생을 하는데 저도 기사를 찾아보니까 만약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최대 공제율 한 25% 적용을 받으면 기존에 적용한 것보다 세제 혜택이 한 2.5배 정도 늘어난대요. 예. 그래서 굉장히 큰 금액이죠. 이 정도면 미국 반도체 지원법하고 비슷한 비슷하죠. 수준이죠? 예. 미국도 이번에 세제 혜택 얘기가 25%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네. 똑같아지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미국만큼 해주겠다. 그러니까 국내에도 투자를 하라는 얘기죠. 국내에도 하고. 근데 어쨌든 이렇게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된다라면은 반도체 그리고 이게 통과 여부를 또 떠나서라도 지금 정부의 스탠스가 딱 보이잖아요. 반도체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하려고 해요. 예. 그러니까 반도체를 한마디로 뭐 우리나라의 전략 자원으로 그냥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부 입장에서. 그래서 이렇게 되면 당연히 투자 들어가고 소부장 기업들한테도 자금이 들어갈 수도 있고 생태계가 굉장히 단단해지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뭐 삼성 하이닉스도 좋겠지만 거기 투자 들어갈 때 역시 낙수 효과 생기잖아요. 네. 그래서 장비주한테 좀 상당한 좀 메리트가 있는 정책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제 낸드 플래시 장비 공급까지 제한한다 이런 게 미국 상무부 정책이 네. 나오면서 이제 국내 반도체 기업이 뭐 중국에 지금 낸드 공장들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게 정설이 쉽지 않아졌고 또 뭐 치포 가입 놓고 뭐 미국은 하라고 요구하는 반면에 중국은 곤란하다 이러다 보니까 말하자면 미중 반도체 패권 경쟁이 지금 심화되면서 우리 기업들이 이게 지금 앞으로 좀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 뭐 주가에도 이런 게 반영될 수 있는데 어떨까요? 일단 삼성전자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이렇게 지금 미국이 엄청나게 중국을 견제하잖아요. 예. 그럼 이거는 호재죠. 당연히 장기적 호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중국의 반도체 회사들은 굴기를 해서 사실 굴기에 성공하잖아요. 네. 그러면 삼성전자에 엄청난 경쟁자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럼 시장 파이를 나눠 가져야 되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주가는 급락할 수밖에 없어요. PER을 높게 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그 피자가 8조각이 있는데 예. 3개 회사가 나눠 갖고 있잖아요. 네. 여기에 중국 회사 몇 개가 딱 들어오면 삼성 거는 없어져 버리거든요. 몇 개가.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장기적으로는 중국이 너무 잘하면 안 좋을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거를 미국이 못하게 막아버리고 있어요. 예. 장비 아예 공급을 못하게 뭐 ASML부터. 근데 이번에 나왔던 뉴스는
낸드까지도 이제 못하게 하겠다. 예. 사실 낸드는 규제를 안 했거든요. 근데 낸드 만들 때 제일 핵심 그 장비 회사가 램 리서치의 식각 장비래요. 예. 이게 왜냐하면 단수가 올라가잖아요. 네. 많이 이 식각 장비 깎는 건데 이게 공정이 많이 들어간대요. 근데 지금 YMTC가 128단까지 만들었어요. 우리 이번에 SK 하이닉스가 238단 네. 올렸다 그거죠? 예, 맞아요. 근데 지금 중국의 YMTC가 196단까지도 개발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양산을 하면 되는데 램 리서치가 이거 장비를 못 주면 못 만듭니다. 아. 양산은 불가능해져 그래요. 그러면 이제 중국은 다시 다운되는 거죠. 근데 하이닉스는 이제 치고 가겠죠. 근데 한 가지 근데 이게 장기적으로 호재는 맞는데 삼성 하이닉스한테 좀 단기적으로 불편한 이슈는 뭐냐면 이 두 회사가 중국에 공장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럼 중국에 있는 공장을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서 또 뭐 램 리서치 장비 받아다가 해야 되는데 못 합니다. 그러면 이 공장을 옮겨야 될 거 아니에요. 옮길 때 비용이 들어가요. 예. 어디다 옮길 거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자연스럽게 넘기면 좋은데 그러니까 삼성이나 하이닉스 입장에서 옮길 거예요. 옮길 수밖에 없어요 지금 분위기상. 아. 근데 공장을 옮기더라도 문제는 중국 시장을 우리가 또 잃게 되는 효과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 시장은 이룰 수가 없는 게 중국이 어느 회사 제품을 쓸 겁니까? 만약에 제재를 못 해요 중국 입장에서. 왜냐하면 삼성 하이닉스를 안 쓴다고 쳐볼게요 반도체를. 그럼 마이크론밖에 써야 되는데 예. 마이크론 더 못 쓰죠. 예. 그럼 이건 그러니까 중국이 보복을 하고 싶어도 반도체는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 3사가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중국은 보복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시장을 잇는 거를 걱정하실 필요는 지금은 없고 다만 이거죠. 중국에서 빠져나와야 되거든요. 이 상황에서. 근데 예. 얼마나 자연스럽게 비용 부담 없이.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도 뭐 단기 악재다 막 이런 이제 논란들이 있는 게 이런 비용 부담. 예. 중국에서 빠져나오는 걸 어떻게 커버를 해줄 거냐. 이게 좀 약간 딜레마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현대차 계열이죠. 현대캐피탈이 이제 전기차 배터리의 리스, 이른바 구독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런 걸 밝혔는데 네. 이게 뭐 계속 더 다른 쪽으로 늘어날 수 있게 되면은 이제 앞으로 전기차의 배터리를 바로 부과하지 않고 분리해서 네. 이제 판매할 수 있으니까 차 가격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되면 전기차는 분명히 호재인 것 같은데 네. 지금 배터리 2차 전지에는 이게 어떻게 작용할까요? 근데 어쨌든 이게 그 구독 서비스를 지금 시작을 지금 이제 내년부터 좀 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배터리 회사 입장에서도 이게 뭐 저는 그렇게 나쁘다고 안 보는 게 어쨌든 차가 많이 나가야 되거든요. 예. 전기차가 많이 팔려야 배터리도 생산이 더 되고 거기에 공급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근데 이제 가장 문제가 전기차가 동급 대비해서 내연기관보다 비싸단 말이에요. 예. 그게 배터리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그렇죠. 한 2천만 원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배터리만. 그래서 이게 보통 승용차 배터리 교체 주기 4년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폐 배터리 가격도 포함이 된대. 이게 700만 원 자기가 갖는 거죠. 나중에 예. 반납을 하면.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월 29만 원씩 지급을 하면 된대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저렴하게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이 배터리 회사 입장에서도 배터리를 이렇게 되면 자주 교체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가 아니라 예. 한 승용차인데 어떤 사람은 어떤 분은 나 2, 3년에 한 번씩 교체할게. 예. 이럴 수도 있죠. 그럼 배터리 리스 산업이 성장하면 주기적으로 이게 교체가 들어가니까 오히려 배터리 회사 입장에서 그렇게 나쁘지는 않는 저는 모델이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한테 이제 윈윈을 할 수 있는데, 근데 과연 근데 이게 실제로 구독 서비스가 어느 정도 대중화될지는 네. 잘 모르겠어요. 2차 전지 회사들도 그냥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땐 캐피탈 회사랑 제휴를 하던가, 네. 그래서 완성차라든가 캐피탈 회사랑 제가 알기로는 조인트 벤처를 맺어서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아, 그리고 그 캐피탈 회사 혼자 하긴 사실 어렵거든요. 그렇죠. 예, 그 비용도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예. 그래서 서로가 이제 서로 각자 비용 부담 어느 정도 해서 네. 같이 아마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전체적인 어떤 윈윈이 되면서 이 시장이 빨리 커지는 효과는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일단 커지는 게 더 좋고 그리고 전기차도 어쨌든 사람들이 진입장이 낮아서 처음부터 많이 하면 나중에 또 구입을 또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옛날에 스마트폰도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지금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장을 열어주는 데 있어서는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조선은 수주량이 늘어가지고 뭐 LNG선 같은 경우 상당히 기대를 했는데 막상 그 2분기 실적을 보니까 2분기도 적자로 나오더라고요. 이 하반기 전망은 어떻습니까? 물론 2분기 적자 폭은 1분기보다는 좀 줄었다고는 합니다만은. 네, 이 조선사 같은 경우는 지금 수주량 자체는 뭐 굉장히 우호적인데 이게 왜냐면은
2년 보통 이게 완공하는데 2년 걸린대요. 예. 근데 2년 전에 수주했던 것들은 되게 싸게 예, 받은 배예요. 저가 수주했죠. 네, 저가 수주. 그리고 지금 이번까지 2분기까지 투입됐던 원자재는 비싸요. 아, 그러니까 비싼 원자재를 쓰는데 성과는 낮으니까 당연히 적자가 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거는 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근데 3분기부터 이게 바뀐답니다. 지금 원자재 가격이 급락하기 시작했어요. 철강석 가격 떨어지고 배에 들어가는 그 판재를 우리가 후판이라고 하는데 예. 이 후판 가격도 지금 계속 꺾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3분기에 투입되죠. 근데 점점 이제 비싸지는 배들이 투입이 돼요. 아, 이제 점점 이제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선박 이렇게 수주하는 거 보면 굉장히 비싸잖아요. 이런 배들은 이제 앞으로 점점 계속 실적이 이제 천천히 반영이 되겠죠. 예. 그렇게 보면 원자재 가격은 꺾이는데 성과는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이게 3분기부터 이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그래서 한 증권사에서도 이제 보고서가 나왔지만 현대중공업하고 현대미포조선은 3분기부터는 흑자 나오지 않을까 예. 이렇게 좀 전망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 하반기의 실적 전망은 좋다. 근데 반대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상반기까지는 수주가 또 되게 잘 됐어요. 예. 성과도 올라가고. 근데 또 반대 시각도 있어요. 실적은 좋아지지만 이제는 성과도 좀 정체될 것 같고 너무 올라서 하나가 좋으면 네. 하나가 안 좋아지네. 그리고 발주도 영원히 계속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약간 슬로우해져. 사실 좀 슬로우해지는 것도 좋아요. 그래야 한 단계 더 레벨업하지. 이렇게 계속 오를 수는 없습니다. 약간 발주가 줄면 좀 주가가 조정받을 수 있겠구나. 오히려 기회죠. 그러니까 큰 사이클로 보면은 쉬어가는 거를 이용을 하실 필요가 있는 거지. 이거를 뭐 너무 좀 짧게 트레이딩을 하시거나 그렇게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 눌림목은 있어야 되잖아요. 예. 이렇게 가면 오히려 역효과 생깁니다. 작년에 메타버스가 그랬거든요. 그냥 질주만 하다가 그냥 부러진 걸 우린 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약간의 한 번의 도약을 위한 휴식 기간이 있을 수 있다. 다만 하반기에 발주가 또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건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근데 지금 전망은 상반기보다는 좀 둔화되지 않을까. 아. 그런 정도로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게임주가 굉장히 강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최고 많이 오른 업종이기도 한데, 이 게임주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제 상승을 하려면은 그 MMORPG라 하죠. 그러니까 뭐 대규모 다중 사용자 온라인 뭐 역할 게임 이런 표현을 되는데, 이게 이제 국내 게임 산업의 특징인데, 요 MMORPG 요게 약간 경쟁력이 국제 경쟁력이 좀 약화됐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좀 주가가 좀 부러졌는데, 앞으로 이렇게 어떻게 될지 시장에서 보는 어떤 게임 산업의 경쟁력 전망, 주가 전망 어떻습니까? 근데 MMORPG는 뭐 한국이 제일 잘하긴 해요. 예. 진짜 오래 옛날에 그 리니지부터 시작해서 PC 게임 시절부터 그래서 모바일까지 왔고, 그리고 리니지를 만든 NC도 시총이 엄청 커졌잖아요. 과거에 비해서. 그래서 여전히 뭐 경쟁력은 저는 있다고 보는데, 다만 이제 경쟁력이 있는 거라 별개로 옛날에는 몇몇 업체들이 독주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서로 다 여기 뛰어들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진입 장벽이 좀 낮아져 버렸어요. 아. 예. 그래서 너무 경쟁자가 많아졌다고 할까요? 외국 기업도 많이 네, 들어왔습니까? 특히 중국. 아, 중국 기업 중에 제가 이름은 기억 원신이란 게임이 있거든요. 예. 이게 MMORPG 이 모바일에 들어갔던 게임인데 그게 글로벌 데이트를 친 거예요. 아, 근데 이 분야는 사실 우리나라가 잘했는데 이제 중국도 들어오니까. 잘해버리는 거죠. 예. 그러니까 시장은 사실 게임 시장은 이 파이가 좀 정체돼 있어요. 하는 사람만 하잖아요. 예. 거기서 신작 게임 나오면 나 이거 안 하고 이쪽으로 가고 약간 교체하는. 네. 우리나라도 비슷하거든요. 게임하는 인구는 비슷한데 신작 게임 나오면 나 이번엔 리니지 안 하고 다른 게임 할래. 약간 이런 식이거든요. 예. 신작 게임이 나와서 빅히트를 치면 그 회사는 주가 올라가는데 반대로 다른 회사는 이제 피해를 보는 예. 이런 지금 약간 땅 따먹기 싸움으로 좀 많이 바뀌어 있어요. 예. 그래서 MMORPG만 가지고 옛날처럼 네. 이렇게 엄청나게 주가가 고성장하기는 좀 쉽진 않은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경쟁이 심하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게임사들이 주가가 여기서 한 번 더 올라가려면요, MMORPG에서 정말 엄청난 또 게임을 내놓든가, 그게 아니면 콘솔 게임 쪽이 남아 있어요. 콘솔은 이제 우리 흔히 게임기 가지고 하는 거 있죠. 뭐. 그럼 미국이나 유럽 쪽은 이게 강하죠. 네, 일본 대부분 그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MMORPG랑 좀 약간, 그러니까 우리나라 게임과 좀 다른 거는 처음에 그냥 CD 같은 걸 바로 사고, 예. 그리고 이제 계속 게임을 하는 거죠. 이 시장도 되게 큰데 우리나라는 이 시장에 거의 진출을 안 했어요. 예. 그동안. 근데 올해하고 내년까지 해서 3개 업체가 이 시장에 뛰어듭니다. NC, 크래프톤, 펄어비스가 예. 뛰어드니까 이게 성공할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는 불모지 시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예. 이게 성공을 하면 당연히 이제 새로운 또 밸류를 받게 되겠죠. 이것마저도 성공하는구나.
그러면 우리나라 그 게임주를 보는 시각이 또 바뀌니까 예. 주가 레벨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기존 게임의 기본에다가 이 세 개 회사가 과연 콘솔 게임에서 흥행을 해줄지 네. 이게 저는 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제 뭐 본격적인 여름 정시가 시작된 셈인데 이번 주 시장에서 좀 주목해 볼 만한 업종이 있다면 어떤 쪽일까요? 일단 이번 주에는 아무래도 그 8월 9일 날 그 국토부 장관이 네. 그 주택 공급 정책도 발표가 예정이 돼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건설주들 예. 좀 한번 눈여겨 보시고 그 다음에 순환매가 지금 돌잖아요. 이게 대형주도 그렇고 중소형주. 근데 이게 뭐냐면 뭐 업황이 꼭 좋다 나쁘다 떠나서 못 오른 섹터들이 한 번씩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가격적인 면에서 반도체하고 철강주도 뭐 물론 이쪽에 업황이 좋은 건 아닌데 워낙 지금 못 갔잖아요. 그래서 반도체 철강도 한번 순환매 가점으로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음식료 섹터도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는 게 농산물 가격이 드디어 꺾여버렸어요. 예. 이제 곡물가 원가 부담이 낮아지니까 그런 면에서 음식료 섹터도 한번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초보 투자자들을 위한 팁 제공 순서 연불리의 보고서 듣는 차례인데요. 오늘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 하나증권의 김두현, 최재호, 김규상 연구원님이 이제 쓰신 자료고 제목이 개화하는 로봇 시대 꼭 봐야 하는 국내 기업 7선 이렇게 이제 적혀 있고 로봇에 대한 이제 전망하고 기업에 대한 이제 설명까지 나와 있는 보고서니까 로봇 공부 한번 하시면 좋겠고 로봇 시장이 이제 성장하는 거는 이제 지금 사실 인건비가 좀 큰 것 같아요. 예. 네, 비용 부담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인력을 대체하는 데 가장 효율적인 거고 그리고 예전에 기계는 지능이 없었잖아요. 네. 인간을 대체하기 힘들죠. 근데 이 로봇은 기계이면서도 지능이 달렸기 때문에 인간을 대체할 수 있다는 면에서 시장이 좀 커질 수밖에 없고 또 거기다가 우리나라도 지금 인구 절벽으로 진입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인구가 감소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생산 가능 인구가 예.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당연히 기업들한테도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생산성 향상 측면에서도 로봇 산업이 커질 수 있고 이번에 110대 국정과제에도 이 로봇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도 지원이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로봇은 두 가지 정도로 나누는데 산업용하고 서비스업 네. 이쪽인데 전 세계 시장 규모로는 산업용이 한 56% 되고요. 서비스가 43인데 유독 한국은 이게 좀 다른 게 한국에서는 산업용 로봇이 78%나 돼요. 예. 서비스업이 되게 작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는 좀 산업용 위주로 돼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현재 근데 시장 성장성만 보면은 로봇 쪽은 서비스용 쪽이 더 크다고 하더라고요. 예. 성장성 자체는 이렇게 보시고 그리고 세부 내용으로는 이제 여러 가지 로봇이 있는데 첫 번째가 협동 로봇. 협동 로봇은 뭐냐면 공장 같은 데서 이 기계들만 있는 그 아마 이 컨베이어 벨트나 이런 거 보셨을 거예요. 그런 것도 있지만 거기 중간중간에 사람이 있어요. 사람하고 같이 협동하는 로봇이 있습니다. 이걸 협동 로봇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옆에서 있고 로봇이 보조를 해주고 예.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가 협동 로봇으로 부르는데 이 시장이 좀 굉장히 연평균 한 32%씩 성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이 협동 로봇이 제조업에만 쓰는 게 아니라 뭐 의료라든가 서비스 업종 그리고 굉장히 섬세한 작업이 가능해서 좀 시장이 커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가 물류 로봇. 요즘에 그 자율주행으로 배송하는 막 로봇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요즘에 좀 많이 활성화되나 봐요. 그러니까 이 물류 센터 같은 데 보면은 이제 그냥 이 로봇이 가가지고 예. 자기가 물건을 빼오는 거죠. 그래서 사람한테 전달해주고. 요게 이제 물류 로봇이거든요. 네. 그거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아예 택배까지 운송해주는 그 네. 로봇. 요거를 이제 물류 배송 로봇.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이 시장도 좀 커지고 있으니까 한번 거기에 뭐 여러 자료들은 나와 있으니까 자료 한번 보시면 좋겠고 세 번째가 이번에 삼성도 하지만 서비스용 로봇. 삼성이 하는 게 이제 좀 걷기 불편하신 분들 여기 예. 뭐 웨어러블이 웨어러블 맞아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서비스용 로봇이죠. 아. 사람을 이제 도와주는 예. 역할. 아니면 뭐 애완견을 돌봐준다거나 아니면 좀 거동이 불편한 분의 옆에서 좀 도움을 준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흔히 말하는 서비스용 로봇. 영화에 나오는 로봇이 맞아요. 그거죠. 이제 인간같이 생겨가지고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서비스용 로봇인데 우리나라가 이쪽이 제일 약한데 정부도 이쪽을 좀 키우려고 정책들을 많이 발표하고 있으니까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뭐 여러 가지 부품 사업도 나와 있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뭘 하고 있는지는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겠고 그 7개 기업은 SPG,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보티즈,
유진 로봇, 유일 로보틱스, 러셀, 이렌테 이 기업들이 거기에 이제 자세히 분석이 돼 있으니까 한번 기업들은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증시가 7월 이후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추세 상승 여부는 뭐 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만은 주가가 회복할수록 포트폴리오 조정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연벌리의 비밀노트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순서 마칩니다. 연 이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